안녕하십니까. IB 한국문학교사 서상훈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제인에어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기존의 해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 작품의 초반부에는 페미니즘적 요소가, 후반부에는 남성 우월주의적 요소가 많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나중의 남성 우월주의가 더 강조되는 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페미니즘으로만 해석되어 온 걸까요? 저의 추정입니다만 여기에는 당시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교회는 이 작품을 부도덕하다고 평가하고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교회의 눈에 썬필드 선언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사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후반부에 가서 보수적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이런 반응이 당시 독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교회가 금지한 부도덕한 소설을 읽으며 독자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작품의 초기 해석에 상당한 편향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것은 소설 속 여성들의 수동성입니다. 이 소설의 여성들은 모두 남성들의 부당함을 묵인하고 순종합니다. 템플 선생은 브로클허스트 씨의 학대에 반대하여 굶주린 학생들에게 치즈를 바른 빵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 문제에 대해 따지자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입니다. 분명히 교육자로서 그녀의 판단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통해 브로클허스트 씨의 학대를 묵인해버립니다. 이때 그녀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헬렌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페어팩스 부인은 썬필드 3층에 갇혀있는 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체스터가 잉그램 양과 결혼할 것처럼 쇼를 하는 동안 입을 다뭅니다. 나중에 그가 잉그램 양이 아닌 제인과 약혼하자 그제서야 제인을 불러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하나마나한 충고를 해줍니다. 그녀가 정말 제인을 도와주고 싶었다면 그냥 벌사의 존재를 폭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해줍니다. 이것은 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벌사의 존재가 폭로된 후 제인은 그녀의 삶이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학대받는 그녀를 구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그녀가 벌사를 도와줬더라면 페미니즘도 강조되고 벌사 역시 비참하게 자살하지 않았겠지요. 대신 결말에서 제인과 로체스터의 행복한 결혼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제인은 로체스터의 학대를 묵인한 채 혼자 조용히 썬필드를 떠납니다. 세 번째로 다룰 것은 외적 아름다움과 내적 아름다움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소설에서 이 둘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즉 외적으로 아름다운 여성들은 모두 심한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천박한 잉그램, 미치광이 볼사, 철이 없는 올리브. 반대로 외모가 부족할수록 정신적으로 고결하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제인이 이 소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여성이 됩니다. 유일하게 남성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아마도 그 때문에 로체스터와 신존이 바로 옆의 미인을 제쳐두고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일 겁니다. 결국 외모가 가장 부족한 제인이 결말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이 됩니다. 저는 이런 설정에 작가의 보상심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 역시도 개성적이긴 하지만 예쁘지는 않다는 평을 들었었고 이 소설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부제목은 자서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룰 것은 신존과 거액의 유산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신존은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야기의 진행상 제인이 잠시 머물렀다가 썬필드로 돌아갈 공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만약 제인이 무어하우스에서 평범한 남성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썬필드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만난 것이 신존이기 때문에 제인은 썬필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제인은 이성으로서 딱 2명의 남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 명은 마초이고 다른 한 명은 근본주의자입니다. 이 근본주의자 덕분에 로체스터가 상냥한 인물로 포장됩니다. 로체스터는 오직 한 가지 조건, 즉 신존과 비교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상냥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존은 제인이 로체스터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결국 그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제인은 삼촌으로부터 2만 파운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제인은 그것을 공평하게 사촌들과 나눠 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왜 이 거액의 유산이 등장한 걸까요? 제인이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이야기가 바뀌었을까요? 제인은 손필드 선언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성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녀의 꿈은 자신의 학교를 차려서 교장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작가인 샬럿 브론테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유산을 통해 마침내 제인에게 꿈을 이룰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제인은 자신의 꿈보다 로체스터를 선택합니다.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꿈조차 포기하고 로체스터에게 돌아간 것이 됩니다. 이렇게 유산에 의해 제인 스스로 손필드 선언을 파기했음이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제인이 결말에서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의 행동과 결말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말의 양상이 바뀌면 그에 따라 주제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말에서 제인은 로체스터와 결혼해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럼 이 행복을 위해 그녀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제인이 가진 재산은 얼굴도 모르는 한 남성이 그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유로 물려준 것입니다. 다시 손필드로 돌아간다는 결정은 제인이 아니라 신이 내려준 것입니다. 또한 로체스터가 온순하게 변한 것은 벌사 덕분입니다. 결국 제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신이 시키는 대로 손필드를 떠났고 시키는 대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제인이 꿈꾸던 대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제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신이 벌사를 실행시켜 이뤄놓은 것을 습득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소설의 주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행복해진다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인 에어 다시 읽기의 마지막 편으로 제인과 벌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